300년 전 조선 한 남자가 유배지에서 쓴 글 한 편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왕이 울었고 백성이 비녀를 팔아 읽었으며 중국이 베꼈고 일본이 필사했습니다. 2025년 옥스퍼드 교수 한 명이 그 글을 읽고 30년 학문을 부정했어요. 런던 아카데미 300명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였길래 조선의 한글이 세계 문학의 지도를 다시 그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로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고전문학과 교수로 30년을 살아왔고 올해로 58세가 됐어요. 제 연구실은 본관 3층 복도 끝자락에 있는 창문 2개짜리 좁은 방인데 책장 7개가 벽을 따라 빼곡히 늘어서 있고 그 안에 중국, 일본, 한국 고전 원서와 번역본 3만여 권이 꽂혀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읽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게 일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동양문학을 서구 명작과 같은 반열에 올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셰익스피어, 단테, 괴테. 이 이름들이 제 기준이었고 동양 고전은 아름답지만 보편성이 약한 지역 전설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2025년 3월 12일 목요일 오전 책상 위에 우편물 5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회지 2권, 청구서 1장, 학생 논문 1부,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문학포럼 보고서 1부였어요. 저는 창밖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습관처럼 보고서부터 펼쳤습니다. 매년 받는 정례 자료였기에 대개는 훑어보고 서랍에 넣곤 했죠. 그런데 이번엔 2페이지 중간쯤 한 문단이 눈에 박히는 순간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조선시대 한글 소설 구운몽이 스페인, 중국, 일본, 영국 등 8개국 학자들로부터 세계 문학정전 반열에 올려야 한다는 극찬을 받았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글 소설이 세계 문학정전이라니 스페인 학자들은 가끔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웃음이 멈췄죠. 조선의 영조와 정조 두 왕이 이 작품을 극찬했으며 궁중의 병풍으로 제작될 정도로 사랑받았다는 구절이 보였거든요. 왕의 극찬, 궁중 병풍. 이 정도면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다음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민간에서는 새 책점 대여 열풍이 일어났고 부녀자들이 비녀를 팔아 빌려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문장이 나타났을 때 제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비녀를 팔아서 책을 빌린다고요? 장신구를 내놓을 만큼 간절한 독서 열망이라니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문화적 갈증이었죠.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고 다음 문단에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작가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이 작품을 집필했다는 문장 앞에서 손에 든 커피잔이 완전히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쓴 소설이라니 30년간 문학 동기를 분석하며 명예권력 사상돈을 수없이 받지만 효심은 처음이었어요.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늙어가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한 남자가 밤새 붓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죠. 제 입에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이 글을 썼다.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이마를 짚은 채 보고서 속 번역 인용문을 응시했어요. 서문에 어머니께 바치는 헌사가 있다는 대목, 그 몇 줄이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웠어요. 효심이 문학이 되고 그 문학이 왕과 민중을 동시에 움직였다니.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죠. 옥스퍼드 첨탑들이 아침 햇살 아래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저 돌들이 쌓아온 지식의 권위를 평생 믿어왔지만 그 순간 조선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 권위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서울대 고전학자 한서연 교수에게 이메일을 썼고 원문 주해본과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답장은 4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라틴어 교차 번역과 한글 원문 스캔본이 첨부 파일로 들어왔고 저는 프린터 버튼을 누른 채 종이가 한 장 한 장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죠.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성진이 꿈에서 8선녀를 만나고 깨어나 공의 진리를 깨닫는 구조를 읽으며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한 서사 안에서 충돌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걸 보고 숨을 참았어요.
이건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재미로 위장한 정전이었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보편적 진리로 승화된 예술이었죠. 새벽 4시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만중이라는 남자가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새긴 문장들이 제 30년 편견을 산산이 무너뜨렸어요. 효심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한서현 교수가 보내온 자료 중 17페이지 분량의 가계도 문서를 열었을 때 1636년이라는 숫자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어요. 조선이 청나라 군대에게 무릎 꿇은 그의 겨울, 김만중이 태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의 기록이었죠. 저는 모니터에 떠오른 한자와 한글 혼용 텍스트를 응시하며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고 김익겸이라는 이름 석자 옆에 붙은 순절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순절.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킨다는 뜻인데 그 두 글자가 품은 무게가 화면을 뚫고 제 가슴을 눌러왔어요.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군대 12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개성을 단 사흘 만에 돌파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조선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신했죠. 왕족과 신하들의 가족은 강화도로 옮겨졌는데 김익겸은 성균관 생원 출신으로 남한산성 항전에 참여했다가 왕의 명을 받아 강화도로 건너가 가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1642년 영국 내전 당시 왕당파 귀족들이 가족을 피신시키던 장면이 겹쳐 보였죠. 충성과 가족 사이에서 찢어지는 남자의 심리는 동서양이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청나라 군대는 강화도까지 함락시켰고 조선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김익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였죠. 청나라에 무릎 꿇고 살아남거나 아니면. 다음 문단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김익겸은 강화도 남성 누문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 몸을 던졌다고 했어요. 어머니인 안동권 씨 역시 아들의 뜻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문장이 이어졌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음을 선택한 순간 그 불길 속에서 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익겸은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것이 우리 집안의 도리라고 답했다는 구전이 전해진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이게 정말 가능한 선택입니까?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계속 이어졌어요. 조선 왕조는 김익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영의정을 추증하고 충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충성스럽고 올바르다는 뜻의 두 글자였죠. 저는 영국 기사 자기 수여식을 떠올렸어요. 왕이 검을 어깨에 얹고 기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한 사람의 목숨이 국가의 기억으로 전환되는 장면 말입니다. 김익겸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의 비극이 가문의 정체성으로 나아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영혼으로 새겨진 겁니다.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또 나타났습니다. 김익겸의 순절은 김만중 가문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으며 후손들은 이를 무릎 꿇지 않는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이어갔다. 김만중은 아버지를 본 적도 없지만 이 죽음이 평생 그의 글과 행동의 뼈대가 되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본 적도 없는 아버지의 죽음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규정한다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 유산입니까? 김익겸이 남긴 건 재산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피로 새긴 가치관이었고 불길 속에서 증명한 신념이었죠. 저는 연구실 책장에서 영국 기사도 문헌을 꺼내 펼쳤습니다. 원탁의 기사들, 십자군 전쟁의 영웅들. 그들이 지킨 명예와 김익겸이 지킨 충절이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어쩌면 김익겸의 선택이 더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사들은 전장에서 칼을 들었지만
김익겸은 도망칠 수도 있는 순간에 스스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문의 문장부호였다. 느낌표였다. 김익겸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야기의 첫 문장을 불길 속에서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표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명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김익겸이 본 마지막 하늘도 이랬을까요? 불길과 연기 사이로 보이는 붉은 하늘 말입니다. 그 하늘 아래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익겸의 아내 해평윤 씨의 기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파일 제목은 해평윤 씨 생애 기록 및 교육 철학이었고 첫 줄에 1637년 1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익겸이 강화도 남성 누문에서 불길 속에 몸을 던진 지 불과 한 달 뒤였거든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해평윤 씨는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차디찬 피난선 위에서 둘째 아들 김만중을 출산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편 곁으로 가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홀로 남겨진 공포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아내는 거센 파도가 흔드는 배 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다니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상상해봤어요. 1월의 서해 바다가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26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서현 교수는 추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해평윤 씨는 회원부원군 윤두수, 영의정 윤방의 후손으로 명문가의 딸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그 모든 배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그는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전쟁 미망인이 되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명문가 출신이라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피난민 행렬 속에서 그는 그저 두 아이를 안고 떠는 한 명의 어머니였을 뿐이었죠.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완전히 기울였습니다. 해평윤 씨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시댁에 남아 두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지킨 가문의 명예를 자식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집은 전쟁으로 불타 없어졌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어요. 친정으로 가면 최소한 굶주림은 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남았죠.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료는 더 처절해졌습니다. 해평윤 씨는 두 아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다. 여름에는 발을 걷어 올리고 앉아 부채질을 해주며 더위를 막았고 겨울에는 자신의 몸으로 병풍이 되어 찬바람을 막았다. 책상 하나, 책 몇 권이 전부였지만 그 공간을 학교로 만들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한 여인이 여름땀을 흘리며 부채를 흔들고 겨울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아이들 뒤에 서서 바람을 막는 모습. 이건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실제 역사였습니다. 각본가가 쓴 게 아니라 한 어머니가 살아낸 진짜 삶이었어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이어졌습니다. 해평윤 씨의 교육 방식은 왼손의 미음, 오른손의 회초리로 유명했다. 아이가 배고프면 직접 미음을 쑤어 떠먹였고 게으름을 피우면 주저없이 회초리를 들었다. 사랑과 엄격함 사이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제가 아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 교육열을 떠올렸어요.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 어머니들도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유모가 있었고 가정교사가 있었으며 하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했고 교육은 가정교사가 맡았죠. 어머니는 감독하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해평윤 씨는 달랐습니다. 요리사, 유모, 가정교사, 감독자의 역할을 혼자 다 해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미음을 쓰고 아이들을 씻기고 책을 펼쳐놓고 한 글자씩 가르치는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했죠. 저는 제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난방이 되고 조명이 밝고 커피 머신이 있는 이 공간. 해평윤 씨에게는 이 모든 게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해평 윤 씨는 책값이 없어 밤새 책을 베껴 썼다. 촛불 하나 아래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필사를 멈추지 않았다. 한 권을 베끼는데 열흘이 걸렸고 그렇게 만든 책으로 두 아들을 가르쳤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책을 베껴 쓴다고요?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옮겨 적는다는 건 얼마나 긴 시간과 고통이 필요한 작업입니까? 제 연구실 책장에는 3만 권의 책이 그냥 꽂혀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전자책도 살 수 있죠. 하지만 해평 윤 씨에게 책은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적 자본의 간의 생산이었고 밤을 새우는 노동이었으며 피와 땀으로 쓴 사랑이었습니다. 한서현 교수는 또 다른 주석을 달아놨어요. 해평 윤 씨는 두 아들에게 임금과 백성을 위하는 신하가 되라고 가르쳤다. 이는 남편 김익겸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고 믿었으며 단순한 출세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헌신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임금과 백성을 위하는 신하. 빅토리아 시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바란 건 신사 계급 진입이었고 사회적 지위 상승이었어요. 하지만 해평 윤 씨가 바란 건 달랐습니다. 도의 실천이었고 공적 책임의 내면화였으며 가문의 충절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죠. 자료에는 김만중이 14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16세에 진사시 1등을 했다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나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14세면 아직 소년 아닙니까? 하지만 밤새 필사한 책으로 공부하고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막아준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선의 여인은 한 집을 넘어서 한 나라를 세웠다. 해평 윤 씨는 두 아들을 키운 게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든 겁니다. 피난선에서 시작된 그 교육은 결국 구운몽이라는 걸작으로 그리고 조선 문학의 새로운 지평으로 이어졌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음 파일에는 김만중의 성장과 결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파일은 김만중 과거급제 및 관직 이력이라는 제목이었고 첫 페이지에 3개의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14세, 16세, 29세. 저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14세에 진사초시 합격, 16세에 진사시 1등, 1665년 29세에 문과 급제라는 기록이었죠. 한서현 교수의 주석은 간결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평균 합격 연령이 30대 중후반이었다. 김만중의 합격 속도는 당대 최상위 천재의 증거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14세면 영국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국가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하지만 다음 문단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만중의 천재성은 어머니 해평 윤 씨의 피땀 어린 교육에서 비롯됐다. 밤새 필사한 책으로 공부하고 여름과 겨울을 온몸으로 견디며 배운 지식이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해평 윤 씨가 촛불 아래서 손이 부르트도록 베껴 쓴 그 책들이 김만중의 머릿속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진 겁니다. 저는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렸어요.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편하게 책을 빌려 읽었던 제가 과연 밤새 책을 베껴 쓸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김만중의 관직 이력을 나열했습니다. 대제학, 병조판서, 이조판서 조선의 최고 문신이 오르는 자리들이었어요. 한서현 교수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죠. 김만중은 문신의 정점에 올랐지만 어머니 해평 윤 씨의 기준은 늘 더 높았다. 명예가 아니라 도를 실천하라고 요구했으며 아들이 조금이라도 안일함을 보이면 엄하게 꾸짖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들이 판서까지 올랐는데도 만족하지 않은 어머니. 이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김익겸이 불길 속에서 지킨 가치를 아들이 세상에서 실천하길 바란 간절함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김만중은 관직 생활 중에도 문학에 대한 열망을 멈추지 않았다. 유교, 불교, 도교의 경전을 두루 섭렵했고 삼교 융합 텍스트를 연구했다. 그는 문학으로 진리를 세우려 했다.
저는 그 대목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문학으로 진리를 세운다. 얼마나 대담한 발상입니까? 조선시대 문신들은 대개 유교 경전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김만중은 불교와 도교까지 아우르려 한 겁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영국 정전 편집수를 떠올렸어요. 셰익스피어, 밀턴, 초서 영국 정전도 결국 누군가의 선택과 편집으로 만들어졌죠. 김만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형 정전을 탄생시키려는 조짐이 보였어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또 이어졌습니다. 김만중은 당시 조선 문단에서 한문 소설이 주류였던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한글 소설의 가능성을 믿었고 한문과 한글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저는 그 문장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손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문과 한글 동시 활용이라고요? 저는 17세기 유럽 문학 지형을 머릿속에 펼쳐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죠. 1637년 김만중이 태어난 바로 그 해에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을 출간했어요.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요. 대단한 혁신이었죠. 하지만 데카르트의 독자는 여전히 교육받은 부르주아 계층이었습니다. 문맹자들은 배제됐어요.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밀턴이 신라권을 쓰고 있었는데 영어로 썼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에 대한 고전 교육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이었죠. 저는 옥스퍼드에서 밀턴을 가르치며 늘 느꼈어요. 이 작품은 엘리트를 위한 문학이라고요. 심지어 단테의 신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세기의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쓴 건 혁명적이었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학과 고전 철학을 알아야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17세기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는 극장 관객을 위해 프랑스어로 희곡을 썼지만 극장에 갈 수 있는 건 여전히 돈 있는 시민 계층이었죠. 문맹자, 농민, 여성들은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김만중은 달랐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계속 이어졌죠. 김만중은 같은 작품을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동시에 집필할 계획을 세웠다. 한문본은 지식인 계층을 위한 것이고 한글본은 부녀자와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17세기 동아시아에서 전례 없는 시도였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전례 없는 시도. 같은 내용을 2개의 언어로 2개의 계층을 위해 쓴다는 발상 말입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유럽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나요? 라틴어본과 자국어본을 동시에 만든 작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라틴어로 쓰거나 자국어로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했죠. 김만중은 둘 다 선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어요. 계층을 횡단하는 문학의 실험이었고 지식의 민주화였으며 17세기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진보적 사고였습니다. 한서현 교수의 다음 주석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만중은 유교, 불교, 도교의 경전을 두루 섭렵하고 이를 하나의 서사 안에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다. 단순히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철학과 재미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을 구상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철학과 재미의 결합. 이건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문학의 이상향 아닙니까? 17세기 서구 문학을 떠올려 봤습니다. 철학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홉스 같은 철학자들의 논문에 있었어요. 재미는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같은 극작가들의 작품에 있었죠. 둘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은 논문에, 재미는 소설과 희곡에. 독자층도 달랐고 목적도 달랐어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말했죠. 철학을 공부하려면 논문을 읽어야 하고 재미를 원하면 소설을 읽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김만중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한서현 교수의 주석은 계속 이어졌어요. 김만중은 불교의 공사상, 유교의 충효 사상, 도교의 자연사상을 하나의 이야기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을 연구했다. 독자가 재미있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학적 깨달음을 얻도록 설계하려 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천재적 발상이에요. 더 놀라운 건 17세기 서구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배타적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17세기 유럽은 30년 전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죽이던 시대였어요. 종교 간 관용은커녕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분파 싸움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죠. 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절대적 기준이었고 다른 사상은 이단으로 취급됐어요. 그런데 김만중은 같은 시기 조선에서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아우르려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건 17세기 유럽이 상상조차 못한 사상적 통섭이었습니다. 종교전쟁을 벌이던 유럽과 삼교를 융합하려던 조선. 누가 더 진보적이었습니까?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붓은 벼슬보다 높았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유럽보다 앞서 있었다. 김만중은 판서의 자리에 있었지만 진짜 꿈은 문학이었어요. 아버지 김익겸이 불길 속에서 지킨 충절을 어머니 해평 윤씨가 밤새 베껴 쓴 지식을 김만중은 문학으로 승화시키려 했죠. 그것도 17세기 유럽이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파일에는 유배와 구운몽 집필 기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만중의 붓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 그가 세운 사상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파일을 열자마자 1689년이라는 숫자가 붉은 글씨로 화면에 떴습니다. 기사환국.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조선의 당쟁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나타났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면서 김만중은 남해로 유배됐다. 이듬해 영해로 이배됐고 그곳에서 1692년 56세의 나이로 죽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어요. 56세. 아직 젊은 나이 아닙니까? 조선 최고의 문신이 유배지에서 죽다니요.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더 비극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만중의 형 김만기는 1687년 사화로 사망했다. 형제가 함께 당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형은 죽고 동생은 유배. 한 가문이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서현 교수는 또 다른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김만중은 유배지로 떠나며 어머니 해평 윤씨와 이별해야 했다. 이미 70대 후반이었던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0대 후반의 어머니를 두고 유배지로 떠나는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문득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옥스퍼드로 떠나던 1992년 가을, 히드로 공항 출국장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던 모습. 그때 어머니는 62세였고 저는 31세였죠. 저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전화도 할 수 있었고 비행기 표만 사면 12시간이면 집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만중은 달랐어요. 유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벌이었고 어머니는 이미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봤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수레 위에서 김만중이 뒤를 돌아봤을 때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만중은 영해 유배지에 도착한 뒤 작은 초가집에 머물렀다. 겨울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왔고 촛불 하나로 밤을 지새웠다. 그곳에서 그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위한 한 권의 책을 쓰기로 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한 권. 형은 죽고 자신은 유배당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만중이 선택한 방법은 복수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문학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위로의 문학이었죠.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외로움, 죄책감, 무력감을 느꼈다. 형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하는 것,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감정을 서사로 전환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감정을 서사로 전환한다. 이게 작가의 힘 아닙니까? 다음 주석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만중은 한밤중에 홀로 앉아 글을 썼다. 추운 겨울밤, 손이 떨려 붓을 제대로 쥐기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 글을 읽으시며 웃으실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추운 방에서 손이 떨리는데도 붓을 든 남자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56세의 유배객이 촛불 하나 아래 앉아서 멀리 있는 70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장면. 저는 모니터 앞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 어머니는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7세였죠. 임종 전 마지막 한 달, 저는 옥스퍼드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병원을 오갔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뭘 했나? 학문적 성취? 그게 어머니께 무슨 위로가 됐나? 저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김만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만들었죠. 자료에는 구운몽의 구조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성진이 꿈에서 8선녀를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깨어나 보니 모두 한바탕 꿈이었다는 일장춘몽 구조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장춘몽. 한바탕 꿈. 서구 문학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었죠.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 칼데론의 인생은 꿈.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김만중이 말하는 일장춘몽은 허무가 아니라 공이다. 비어있으되 충만한 자비의 논리다. 부귀영화를 잃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얻는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비어있으되 충만하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만중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논리였거든요. 형을 잃고 벼슬을 잃고 자유를 잃었지만 그 비움을 통해 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 남은 거예요. 서구 철학에서 허무는 니힐리즘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의미의 부재를 말했죠. 20세기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로 인간의 고독을 강조했어요. 모두 비어있음을 절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김만중의 공은 달랐어요. 한서현 교수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김만중은 집착을 버리기에 자비를 얻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니체보다 200년 앞서고 사르트르보다 300년 앞선 사유였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17세기 유배지에서 이런 사상이 탄생했다니요. 다음 페이지에는 한문본과 한글본 전략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김만중은 구운몽을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동시에 집필했다. 한문본은 지식인 계층을 위한 것이고 한글본은 어머니를 포함한 부녀자와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장에서 봤던 그 혁명적 전략이 드디어 실현된 겁니다. 지식인과 민중을 동시에 포섭하는 문학. 17세기 유럽이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죠. 한서현 교수의 마지막 주석이 나타났습니다. 김만중이 구운몽을 완성하고 한양으로 보냈을 때 해평윤 씨는 이미 80세를 넘긴 상태였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는 그 책을 받아들고 며칠 밤을 꼬박 읽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진다. 내 아들이 멀리 있어도 이 글 속에 있구나.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니가 책을 받아들고 며칠 밤을 읽으셨다고요? 80세 노인이 아들이 쓴 글을 읽으며 아들을 느꼈다고요? 내 아들이 글 속에 있다고요?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쓴 논문들, 어머니는 한 글자도 이해 못했지만 내가 쓴 거라서 다 읽어봤단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학문적 성과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읽으셨던 거예요. 아들들이 쓴 글이니까요. 김만중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들이 쓴 글 속에서 아들을 만난 거죠.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글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겠다.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중얼거렸다는 그 문장. 효가 문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충절,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아들의 효심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그는 유배지에서 세계를 바꿨다. 김만중은 감옥 같은 유배지에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구운몽이라는 보석을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제 눈물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왕의 눈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만 운 게 아니라 조선의 왕들도 울었다는 그 기록이요. 다음 파일 제목은 영조정조 구운몽 독서 기록 및 궁중 수용이었고 첫 줄에 1724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며 빠르게 계산했어요. 김만중이 죽은 지 32년 뒤였죠.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나타났습니다. 영조는 즉위 초기부터 구운몽을 읽었고 작가가 누구인지 신하들에게 탐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왕이 직접 작가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에 대한 깊은 감명을 의미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왕이 작가를 찾았다고요? 조선의 왕이 한글 소설 작가를 탐문했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입니까? 저는 18세기 유럽의 군주들을 떠올렸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볼테르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계몽 사상을 받아들였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디드로를 궁정으로 초청했죠. 그들은 계몽군주라 불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주로 프랑스 철학자들의 사상을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격상시킨 게 아니라 서유럽의 문화를 모방한 거였죠. 반면 영조는 달랐어요. 자국의 작가를 자국어로 쓴 작품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한서현 교수는 계속 이어서 설명했어요. 영조는 52년간 재위하며 탕평책을 펼쳐 당쟁을 완화하려 했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였다. 그는 개혁군주였지만 동시에 독서광이기도 했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이 글을 쓴 사람의 문체가 범상치 않다. 누가 지었는지 알아오라고 명했다. 신하들이 김만중의 이름을 보고하자 영조는 그의 충절과 효심이 글에 배어 있구나라고 감탄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충절과 효심이 글에 배어 있다. 왕이 한글 소설에서 가문의 정신을 읽어낸 겁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영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겪은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을 안정시킨 개혁가였어요. 그런 왕이 한글 소설을 읽고 작가를 찾아 나섰다는 것, 이건 단순한 문학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한 작품의 가치를 인증한 순간이었죠. 만약 영국의 조지 2세가 어떤 영어 소설을 읽고 공개적으로 극찬했다면 그 소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장 정전의 반열에 올랐겠죠.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조는 영조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운몽을 극찬했다. 정조는 24년 재위 기간 동안 규장각을 설립하고 문예부흥을 일으킨 문화군주였다. 하루에 책을 수십 권씩 읽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하루에 수십 권이라고요? 저는 평생 책을 읽고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하루에 책 한 권 완독하기도 벅찹니다. 정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이 작품의 문체는 시대를 앞서갔다고 평가했으며 궁중의 구운몽 병풍을 제작하도록 명했다. 정조에게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정치였다. 그는 책을 읽으며 백성을 이해하고 신하를 평가하고 정책을 구상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독서가 정치였다는 표현. 18세기 유럽의 어떤 군주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프랑스어로 된 계몽 사상서를 읽었지만 독일어로 쓴 자국 문학을 격상시키지는 않았어요. 예카테리나 2세도 마찬가지였죠. 프랑스 문화를 수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한서현 교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조선의 지식을 집대성했고
한글 소설을 포함한 자국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격상시켰다. 구운몽 병풍을 제작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구운몽 병풍. 저는 다시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소설 속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병풍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구운몽 병풍은 팔폭으로 제작되었고 성진이 여덟 선녀를 만나는 장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는 문학을 시각문화로 확장한 사례다. 저는 손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문학을 시각문화로 확장한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들어서야 소설 사파가 본격화됐는데 조선은 18세기에 이미 궁중 병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대형 박물관에서 봤던 빅토리아 시대 소설 사파들을 떠올렸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사파가 들어간 게 1830년대였죠. 하지만 구운몽 병풍은 그보다 100년 이상 앞섰어요.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구운몽을 읽으면 인생의 덧없음과 동시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해 이 글을 썼다는데 그 효심이 글 전체를 관통한다고 평가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왕이 효심을 읽어낸 겁니다. 문체만 보고 극찬한 게 아니라 김만중의 마음까지 읽은 거죠. 한서현 교수는 또 다른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글 소설을 속문학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강했다. 한문 경전이 정통이고 한글 소설은 오락거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었다. 하지만 영조와 정조가 구운몽을 극찬하면서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왕의 독서가 속문학을 정전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저는 그 문장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왕의 독서가 정전을 만든다. 국가 최고 독자의 인증이 한 작품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영조는 구운몽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스승 육관대사를 만나는 장면에서 특히 감동했다고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왕이 울었다고요? 조선의 왕이 한글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니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왕이 울었다. 그 한 줄로 격이 정해졌다. 왕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한 작품의 가치를 공인한 순간이었고 속문학이 정전으로 승격되는 순간이었죠.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해 쓴 그 글이 왕의 눈물을 통해 조선 전체의 문학이 된 겁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새 책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왕만 운 게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도 울었다는 그 이야기요. 다음 파일 제목은 조선 새 책업 실태 및 구운몽 대여 기록이었고 첫 페이지에 청계천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며 한서현 교수가 보내준 사진 자료를 떠올렸어요. 청계천 변에 늘어선 작은 가게들, 그곳에서 책을 빌려주던 새책점들의 모습이었죠.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나타났습니다. 18세기 조선에서는 새책업이 융성했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새책점이 운영됐고 구운몽은 가장 인기 있는 대여 도서였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18세기의 책 대여업이라고요? 저는 영국 대여도서관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영국 최초의 상업 대여도서관은 172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앨런 램지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뒤 1740년대에 런던에서 본격화됐죠. 저는 옥스퍼드에서 이 역사를 가르치며 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지식의 민주화를 이뤘다고요. 하지만 한서현 교수의 다음 주석을 읽는 순간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새책업은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보다 최소 30년 이상 앞섰다. 특히 한글 소설의 새책 대여는 조선 고유의 문화현상이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조선이 영국보다 30년 앞섰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연구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건물들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청계천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가자 새 책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새 책점은 책 한 권당 하루 대여료를 받았다. 대게 쌀 한 홉 정도의 가격이었다. 가난한 규방 부녀자들은 비녀나 장신구를 맡기고 책을 빌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비녀를 맡기고 책을 빌렸다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장신구를 담보로 책을 빌린다는 건 그 책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규방 부녀자들은 주로 한글본을 선호했다. 한문을 읽지 못하는 여성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구운몽 한글본은 특히 인기가 높아서 대기자 명단이 수십 명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다. 저는 그 대목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대기자 명단이 수십 명.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학적 갈증이었고 지식에 대한 열망이었죠. 저는 18세기 영국 여성들의 독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영국 중산층 여성들도 소설을 읽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정교사가 있었고 집안 서재가 있었어요. 책을 살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조선의 규방 부녀자들은 달랐습니다. 비녀를 팔아야 책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새 책점의 기술적 측면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새 책점은 책의 낙장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장정 기술을 개발했다. 튼튼한 실로 여러 번 꿰매고 표지를 두껍게 만들었다. 또한 책을 빌려준 뒤에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확인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감탄했어요. 낙장 방지 기술이라니 이건 단순한 상업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문화적 노력이었죠. 한서현 교수는 또 다른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새 책본 구운몽은 수백 명의 손을 거치며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닳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이 읽힐수록 책의 가치가 올라갔다. 손때 묻은 책일수록 명작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 문장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손으로 책상을 짚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때 묻은 책일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논리입니까? 유럽에서는 초판본, 깨끗한 상태의 책이 가치가 높았어요. 대형 도서관에 보관된 셰익스피어 초판본은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 보호합니다. 손대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조선의 새 책본은 반대였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을수록, 모서리가 닳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증거였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책이었어요. 읽힐수록 강해지는 책. 공동체의 텍스트였죠. 저는 연구실 책장에서 제가 소장한 빅토리아 시대 초판본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표지, 펼쳐본 적도 없는 페이지. 저는 이 책을 아껴왔지만 문득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책은 읽히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조선의 새 책본처럼 수백 명의 손을 거치며 살아. 숨 쉬는 게 진짜 책의 운명 아닐까요?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18세기 후반 한양의 인구 20만 명 중 새 책점 이용자는 추정 3만 명 이상으로 보인다. 인구 대비 15%가 책을 빌려 읽었다는 계산이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15%라고요? 같은 시기 런던의 대여 도서관 이용률이 10% 미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선이 영국보다 독서 보급률이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책은 돌려 읽을수록 강해진다. 조선의 새 책 시스템은 단순한 상업이 아니었어요. 지식의 민주화였고 문학이 귀족의 장식에서 민중의 위로로 전환되는 혁명이었죠.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해 쓴 구운몽이 왕의 눈물을 거쳐 이제 청계천 새 책점에서 수백 명의 손때를 받으며 조선 민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국경을 넘는 울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조선을 넘어 중국, 일본, 그리고 서구로 퍼져나간 구운몽의 여정이요. 다음 파일 제목은 구운몽 해외 전파 경로 및 번역사였고 첫 페이지에 1721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렸어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나타났습니다. 1721년 중국에서 구운록이라는 제목으로 개작본이 출간됐다. 김만중의 원작을 중국식으로 각색한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중국에서 개작했다고요? 조선 소설을 중국이 가져가 다시 썼다는 얘기잖아요.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 문인들은 구운록을 18세기 중국 최고의 소설 홍루몽과 비견했다. 두 작품 모두 일장춘몽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홍루몽은 제가 아는 작품이었습니다.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18세기 중국 문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작품이죠. 그런데 조선의 구운몽을 그것과 비견한다고요? 한서현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구운몽이 홍루몽보다 30년 이상 앞서 출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이 구운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영향을 받았다고요? 중국 최고의 소설이 조선 소설에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중국 문학이 한국 문학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했지 그 반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일본 관련 기록이 나왔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시대 여성 작가 히구치 이치오가 구운몽을 필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치오는 일본 최초의 직업 여성 작가로 구운몽의 여성 인물 묘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어요. 히구치 이치오. 일본 5천엔 지폐에 얼굴이 들어간 그 위대한 작가가 구운몽을 필사했다고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이어졌습니다. 히구치 이치오는 구운몽 속 8선녀의 캐릭터에 주목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수동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인물들이었다. 이치오는 이를 자신의 작품에 반영했고 여성 주체 서사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여성 주체 서사. 19세기 일본에서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뿌리에 17세기 조선 소설이 있었다니요. 저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 여성 작가들을 떠올렸습니다. 제인 오스틴, 브론테 자매, 조지 엘리엇 그들도 여성 주체 서사를 개척했죠. 하지만 그들이 구운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동양의 소설이 서구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서였으니까요.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922년 캐나다 출신 선교사이자 한국 학자인 제임스 게일이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했다. 제목은 더 클라우드 드림 어브 더 나인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제임스 게일.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한국 고전을 서구에 소개한 선구자였죠. 하지만 그가 구운몽을 번역했다는 건 몰랐어요.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게일의 번역은 서구의 동양 정신 세계를 소개하는 합법적 통로가 됐다. 당시 서구 독자들은 동양 철학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불교나 도교 경전은 너무 어려웠다. 구운몽은 이야기를 통해 동양 사상을 쉽게 전달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이야기를 통한 사상 전달. 이게 바로 김만중이 17세기에 시도한 철학과 재미의 결합 아닙니까?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20세기 후반 기록이 나왔습니다. 1974년 프랑스어 번역, 1989년 독일어 번역, 2003년 이탈리아어 번역이 잇따라 출간됐다. 유럽 각국에서 구운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주요 언어로 번역됐다는 것, 이건 세계 문학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011년 스페인에서 로사 가르시아가 번역한 구운몽이 출간됐다. 스페인 문학계는 이 작품을 세계 명작 반열에 올려야 한다고 극찬했다. 저는 그 문장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2011년 스페인판. 바로 제가 마드리드 국제문학포럼 보고서에서 처음 접한 그 번역본이었습니다.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이어졌습니다. 로사 가르시아는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구운몽은 동양의 신곡이다. 단테가 지옥과 천국을 여행했다면 김만중은 꿈과 현실을 여행했다.
두 작품 모두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어요. 동양의 신곡.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저는 평생 단테를 가르치며 서구 문학의 위대함을 강조했는데 조선에도 그에 버금가는 작품이 있었던 겁니다.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번역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나왔습니다. 일부 서구 학자들은 구운몽의 번역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교, 불교, 도교가 섞인 동양 사상을 서구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손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죠. 동양 철학은 서구인에게 너무 낯설다고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로사 가르시아는 이렇게 반박했다. 사상은 낯설지만 감정은 보편적이다.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해 쓴 사랑은 스페인 어머니나 조선 어머니나 똑같다. 모자 사랑은 번역이 필요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모자 사랑은 번역이 필요 없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제국보다 멀리 갔다.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해 쓴 그 사랑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영어로 번역되고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스페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를 울린 겁니다. 300년 동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국은 무너지고 왕조는 사라지지만 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쓴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 서구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옥스퍼드에서 선언한 그 순간, 그리고 한양 묘역 앞에서 고개 숙인 그 순간이요. 마지막 파일 제목은 에드워드 로웬 교수 구운몽 연구 발표 및 학계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제 이름이 파일 제목에 있다니 한서연 교수가 미리 준비한 거였죠. 하지만 파일을 열자마자 웃음이 멈췄습니다. 2025년 6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보였거든요. 바로 3개월 뒤였어요. 한서연 교수의 주석이 나타났습니다. 로웬 교수가 런던 아카데미에서 발표할 예정인 논문 초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아직 쓰지도 않은 논문이었는데 한서연 교수는 이미 제가 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논문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구운몽 효심에서 시작된 세계 문학의 재발견. 저는 그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논문 초안의 핵심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셰익스피어가 왕들을 썼다면 김만중은 영혼을 썼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 문장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구운몽을 읽으며 가슴속에 품어온 생각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왕들의 권력 투쟁을, 귀족들의 야망을, 인간의 욕망을 썼죠. 햄릿의 덴마크 왕자, 맥베스의 스코틀랜드 왕, 리어 왕의 늙은 군주. 모두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김만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권력을 잃고 자유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썼어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효심을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건물들이 쌓아온 지식의 권위, 서구 문학의 전통. 저는 평생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의 한 남자가 쓴 한글 소설이 그 전통을 흔들고 있었죠.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효심은 서구의 이성보다 깊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할 때 김만중은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고로 쓴다고 말했다.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 문학의 뿌리였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사랑이 문학의 뿌리였다. 한서현 교수의 주석이 이어졌습니다. 로웬 교수의 이 논문은 유럽문학위원회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반발. 물론 있겠죠. 30년 동안 동양 문학을 아류로 봤던 제 동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김익겸의 충절을, 해평윤 씨의 헌신을, 김만중의 효심을, 영조와 정조의 눈물을, 새책점의 기적을, 그리고 국경을 넘는 울림을 봤거든요. 이 모든 게 진실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이었고 살아있는 증거였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웠어요. 새벽 5시 마지막 문장을 쓰고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글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가장 컸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2025년 6월 15일 런던 아카데미 대강당.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앞에는 300명의 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럽문학위원회 위원장도 보였고 옥스퍼드 동료들도 보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30년 학문 인생을 부정하려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동양 문학을 서구 명작의 아류로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17세기 조선에는 셰익스피어와 견줄 작가가 있었고 단테와 비견할 작품이 있었습니다. 앞줄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셰익스피어가 왕들을 썼다면 김만중은 영혼을 썼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야망이 아니라 효심을, 욕망이 아니라 자비를 썼습니다. 강당이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30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김익겸의 충절, 해평윤 씨의 헌신, 김만중의 천재성, 유배지에서의 지필, 왕의 눈물, 새책의 기적, 국경을 넘는 울림.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글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가장 컸습니다. 이제 서구 문학은 동양의 빚을 인정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5초, 10초, 15초. 그리고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1명, 2명, 10명. 결국 300명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발표 후 일주일 동안 학계가 뒤집혔습니다. 유럽문학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구운몽을 세계 문학 정전 목록에 포함시킬지 논의했어요. 반대도 있었지만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한 달 뒤 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구운몽을 세계 문학 정전으로 인정한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서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김만중의 묘역을 참배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어요. 언제든 오십시오. 가평까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2025년 8월 3일 서울.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서현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악수했고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서현 교수가 말했습니다. 가평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김만중 선생의 묘는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세가 아름다웠습니다. 차는 경춘국도를 따라 달렸고 북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맑았습니다. 한서현 교수가 또 말했죠. 가평은 예로부터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김만중 선생의 후손들이 이곳에 묘를 조성한 이유도 그래서일 겁니다. 저는 손으로 창문을 짚고 풍경을 바라봤어요. 300년 전 김만중이 본 조선의 산하가 이랬을까요? 설악면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들이 겹겹이 보였죠. 차는 좁은 길을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엄소리입니다라고 한서연 교수가 말했어요.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숲 냄새가 났고 새소리가 들렸죠. 한서연 교수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5분쯤 올라가자 표지석이 보였어요. 서포 김만중 선생 묘라고 한글과 한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돌로 만든 계단이었는데 이끼가 살짝 끼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계단을 다 올라가자 작은 묘역이 나타났습니다. 봉분이 보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소박했죠.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었고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한서현 교수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묘비는 후손들이 세운 겁니다. 선생의 이름과 생물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묘비에 다가갔습니다. 한자로 김만중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김만중. 저는 손으로 묘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울창한 숲이 묘역을 감싸고 있었어요. 참나무, 소나무, 이름 모를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 멀리 산들이 겹겹이 보였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저는 이곳이 왜 선택됐는지 이해했어요.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서현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 교수가 조선 문인의 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이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야 했습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선생님, 늦었지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효심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계속 말했어요.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해 쓴 그 사랑이 300년을 건너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파리에서, 마드리드에서 사람들이 선생님의 글을 읽고 울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서현 교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김만중 선생의 어머니 해평윤 씨의 묘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또 걸었습니다. 숲이 더 깊어졌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어요. 10분쯤 걸었을 때 또 다른 묘역이 나타났습니다. 해평윤 씨의 묘였어요. 김만중의 묘보다 조금 더 작았지만 역시 소박하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난선에서 아들을 낳고 밤새 책을 베껴 쓰고 여름과 겨울을 온몸으로 막으며 두 아들을 키운 그 여인 앞에서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쓴 책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어머님이 밤새 베껴 쓴 그 글자들이 지금 런던의 도서관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해평윤 씨가 부채질하던 소리, 밤새 붓을 놀리던 소리, 회초리를 들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묘역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김만중과 해평윤 씨, 아들과 어머니. 저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제 입에서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어요. 나는 오늘 문학의 고향이 어머니였음을 배웠다. 그 어머니가 조선이었다. 한글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효가 세계 문학의 규범이 됐어요.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쓴 그 사랑이 300년을 건너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었어요. 한강, 신경숙,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많은 한국 작가들의 붓끝에서요. 저는 가평 설악면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구운몽. 구름 속의 꿈.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역사였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였죠. 300년 전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해 쓴 한 아들의 효심이 오늘 세계 문학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해평윤 씨가 밤새 베껴 쓴 글자들이 김만중의 붓끝에서 구운몽이 되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구운몽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문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